조절해주면, 예, 위치만 조절해주면 이게 그 비선형,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거.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고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 이게 이제 피크에서 있잖아요. 최대 변이에서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x 피크에서의 이 경도 값을 가지고 이제 대칭성을 평가할 때 많은 지표를 많이 써요. 예.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고, 피크에서의 요게 5, 마이너스 5, 이 지점에서의 비대칭을 많이 보냐고 하면, 나중에 얘가 QC 장비 있잖아요. QC 장비에서 한 1초 이내로 해가지고 얘가 이게 서라운드 비대칭성이 뭐 몇 %라는 걸 한 방에 알려줘요. 모델링을 통해서. 이게 그 양반이 이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이제 기술 중에서 하는 건데, 그럼 마이크로폰 필요 없어요. 전압 전류만 가지고 있잖아요. 센서만 가지고 해주니까 아무리 시끄러운 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윅 멀티톤이라고 빵 쏴주면 이게 뭐 5% 어긋났다, 10% 어긋났다, 위로 어긋났다, 아래로 어긋났다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툴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큐치 라인에 흘려버리면, 근데 지금은 다 마이크로폰과 하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로폰 가지고. 그게 하면 정확하지가 않고 시끄럽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기적인 걸 가지고 모델링에서 이렇게 전류상에 나타나는 왜곡 가지고 얘가 몇 프로 이렇게 서스펜션 계열이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싱글 파라메터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피크에서의 어떤 이렇게 어시메트리 비대칭성에 대해서 K니까 스티프니스죠. 이걸 이제 보는 걸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단일 값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평가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보면 우리가 이거 다 알았잖아요. 이 그래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이 그래프가 안 나타나고 숫자로 딱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한 거죠. 단일 값을. 이건 지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끝에만 보는 거지. 최고 변에서 끝 지점이 딱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야 좋은 거고, 한 5%, 10%까지는 봐주는데 많이 차이가 나면 이거는 스티펜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라. 그러니까 이제 QC 할 때 라인상에서 얘는, 그래서 나중에는 QC 장비인데 러닝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뭐 좀 대단한 걸 수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물리적인 원인은 아니까 이게 카테고리별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오늘 생산된 게 스티프니스 분량이 몇 %, BL 분량이 몇 %, 뭐 몇 % 다 분류를 해놔요. 지가 러닝을 통해서. 그러면 딱 생기면 얘는 무슨 분량인지 지가 딱 알아내는 거죠. 현재 이 상황. 얘는 스티프니스 분량, 얘는 BL이 분량, 얘는 인덕턴스 분량, 얘는 R&B, 뭐 얘는 루즈 파티클, 이런 식으로 지가 다 분류를 해놔요. 이렇게. 그러면 바코드가 있으면 바코드 해보려고 얘는 분류. 그러면 이제 요즘 이렇게 왜 스티프니스 분량이 왜 많이 생겨? 그걸 알 수 있겠죠. 원격에서도 다 통계 데이터로 다 나오니까. 현재는 그런 것까지도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피크에서 이제 본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AK도 부호를 가지겠죠. 이 부호는 DC 변이 부호와 일치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 그 피크에서 있잖아요. X는 0지점을 지날 때 어때? 얘가 상수가 아니고 이게 변수가 된다라는 게. 이게 스티프니스가 있잖아요. 그 스피커에서 제일 그 어떻게 보면 이거조차도 정확하게 그 현상을 정확하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많은 부분을 알 수는 있긴 하지만,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그 스티프니스가 우리가 에이징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에 따라서 이거 자체도 계속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 출시될 때 이야기지, 또 출시된 이후에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 길들이는 과정처럼 이게 또, 그리고 이거는 더 웃긴 거는 그 전에 시그널 있잖아요. 그 전에 갖다 변이를 조금 줬느냐 많이 줬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태 있잖아요. 그 값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그 전에 어떤 식의 운동을 했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메모리 시스템이냐 메모리 리스 시스템 이야기하는 게 메모리 시스템. 이전에 자기가 운동한 것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이게 그 서라운드하고 스파이드 내에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어떤 이렇게 뭐가 변형을 일으킨 게 있으면 그게 현재 내가 조금 변형을 주더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도 값을 재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LPM에서도 잴 수 있어요. 선형 파라메타에서 재는 거 있잖아요. BL 찾고 뭐 해가지고 임피던스 커브 두 개 가지고 찾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K 값이 나오거든요. 상수로 하나 나오겠죠. 그때 그 상수하고 지금 여기에 그 나중에 이제 LSI라고 그래가지고 라지 시그널 해가지고 실온을 넣어가지고 나온 거하고는 또 달라요. 뭐가 더 맞냐라는 거지. 당연히 이게 더 맞죠. 왜냐? 이게 더 우리가 듣는 레벨에서 얘가 더 동적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듣는 음악에 더 가까운 신호를 가지고 얘는 재생을 시켜주는 거고, 그거는 그런 신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레벨뿐만이 아니고 신호음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스펜션 재질이 있잖아요. 고무라든지 임프레그네이티드 패브릭이라는 것들은 뭐 이제 직물인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침투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함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뭐 늘어났다가 조직이 다시 원래 히스테리시스도 있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크립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하나 특정한 지점에서 어느 하나의 상수값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생기모은게 이렇게 돼야 어쨌든 복원력이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목적에 의해서 이런 재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성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어느 하나의 값으로 0일 때 이 값 있잖아요. 이게 x가 0일 때 값이잖아요. 이 값. 이 값의 의미가 LPM에서 나온 리니어 파라미터 나온 이 값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이 값이. 당연히 변이가 커지면 값이 계속 바뀌죠. 근데 0에서의 이 값. 이 값이 생각하기에는 리니어 파라미터 값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같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스펜션 측정을 할 때요. 이렇게 떼서 있잖아요.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를 분리시키라 그랬죠? 예, 그거 이렇게 떼내는 겁니다. 다 떼버리면 얘가 서 있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떼어버리면. 뭐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4점 정도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무 브릿지가 잡아오면 이게 옆으로 움직여요.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넓이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거는 지금 거의 한 90% 가까이 다 떼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80%에서 점점 판내가면서 있잖아요. 이 그래프 두 개를 계속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파이더가 전체 갱도의 주도적으로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좋고요. 서라운드 영향은 전체 갱도에서 스파이더 갱도를 빼서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첫날 이야기했을 텐데 그 지금 TV 스피커 있잖아요. 마이크로라든지 슬림 쪽에 가보면 최고 취약한 게 사실 스파이더 계열이거든요. 그 서스펜션 계열인데 그걸 보강해 주려고 구리선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FP10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 마이크로 슬림 같은 경우에는 그 댐프가 없잖아요. 엣지만 있잖아요, 엣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칭성이 된다라든지 복원력을 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구리 도선을 딱 이용해가지고 전기 넣어주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구성 문제를 다 한 방에 해결하면서 탄성력도 주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댐프 역할을 하는 구리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예요. FP12가. 이게 위에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크라든지 이렇게 TPU 같은 이렇게 엣지 그거 아무 복원력 별로 없잖아요. 그게 요 밑에 FP12가 다 그 역할을 해가지고 이걸 제어해 준다는 거는 그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특허지 외국에서는 씁니까? 사모님 외국에서도 그런 거 씁니까? 쓸 수 있어요? 네? 뭐 걸리지 않습니까 특허에? 삼성전 내는 데는 못 넣죠. 외국 회사가 막 무용으로 다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잔머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머리를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제너럴한 데서 더 잘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면 경쟁력은 있죠. 어쨌든 간에. 예. 예. 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못 따라오는 이유가 있냐 그런 거지.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고 1, 2년 더 보면 해도 그 이상은 별로 의미가 없죠. 또 새로운 걸 더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 이거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 아까 했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이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요 지점 붙이는 거. 이게 잘 못하면 뭐 약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 위치가 1mm 바깥쪽으로 형성되고 그러면 이건 다시 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요 붙이는 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되게 대칭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라운드가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면 나중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이 부분이 서라운드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찢어진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는 경도기 비대칭성 중에서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게 이제 입력 전압이에요. 1V부터 쭉 해가지고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변이축입니다. 변이축.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입력 전압이 커지니까 선행적으로 쭉 증가하죠. 이거 아까 그 봤을 때 1V, 뭐 2V, 4V, 8V 하니까 변이가 커지죠. 처음에 선행적으로 증가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증가가 안 되죠. 이게 변이의 맥스가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리미트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비대칭적인 거 있잖아요. 스티프니스일 때 DC 성분이 처음에는 계속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증가가 안 되다가 줄어들어요. 왜? 리미트가 걸려버려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DC 성분은 입력 전압에 선형적으로 쭉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보이스 코일을 어느 쪽으로? 수능도가 최대 방향, 근데 경도가 최소인 방향이 있죠. 경도하고 수능도는 반대니까 방향 쪽으로 부드러운 쪽으로서 막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계속 한쪽으로 이동되는 양이에요. 얘가 DC 변이 양이거든요. 어쨌든 한쪽으로 계속 이동이 돼. 하다가 굉장히 큰 크기가 들어와 버리면 서스펜션이 제한이 걸리는 거죠. 얘한테는 제한이 걸리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DC 변이 양이 이제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가 나요.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경도를 개선하는 방식은 그 비대칭성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라운드는 연성으로 쓰고 스파이더가 주도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80%, 20% 정도 이야기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스파이더의 비대칭성은 서라운드로 보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칭 한계에 대한 리미터 부분을 이렇게 감소시켜서 시키려면 롤 수가 이런 것들 롤의 크기라든지 수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미터가 안 걸리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변이 내에서 리미터가 안 걸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스코일레스티, 그 점탄성이라 그러죠. 이걸 낮은 물질을 사용해서 경도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작은 밀폐형 박스를 사용해서 공기 경도를 주도적으로 이용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게 뭐지?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는 공기 있잖아요. 공기도 그 스티프니스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작으면 얘가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얘가 얘 제어를 잘하게 되겠죠. 얘가 딱딱하니까. 얘는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스피커 쪽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얘가 딱딱하면 뭐 이렇게 뒤에 바텀 생긴다는 이런 것도 되게 적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은 밀폐형 박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그 스티프니스가 작은 걸 작으면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얘가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뭐 박스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 공기 내에 있는 스티프니스 자체가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경도 차이가 생긴다고 그랬죠. 예? 들어오면 스티프니스가 커지고 나가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그때는 이제 그 유닛이 갖고 있는 그걸 갖다가 아예 비대칭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맞춰주면 이제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그거예요. 이제 이게 얘 유닛을 박스 내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공기 최적이 있을 거고 공기 압력이 생기겠죠. 이게 변이가 얘가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기에 따라서 이게
스피니스가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죠. 얘가 앞으로 움직이면 스피니스는 이게 작아지는데 뒤로 가버리면 이 공기에 의해서 스피니스가 커지게 돼요. 비대칭이죠. 예. 저렇게 이게 크면, 이 박스가 크면 이게 이 그래프가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나와서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이크로스피크처럼 뭐 1cc 챔버다 그러면 굉장히 크죠. 이 영향이. 뭐 거의 뭐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때는 얘를 아예 이 공기를 고려를 해서 비대칭적으로 설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경도가 이렇게 되게끔 설계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플랫해지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예, 아까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공기의 비선형성 압축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 공기의 비대칭적인 어떤 스티프니스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부드러운 쪽으로 하면 앞으로 튀어나와서 움직이겠죠. 뒤가 딱딱하니까. 유닛상으로는 밸런스를 맞춰놨는데 대칭적으로 했는데 뒤가 비대칭적이니까 부드러운 쪽으로서 움직이는 이렇게 동적 천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밀폐형 박스로 장착된 변환기 내에서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없애주려면 그 비대칭적인 공기 경도를 스파이더가 서라우드의 비대칭적인 경도로 보상. 비대칭은 비대칭으로 막아내야 된다는 이런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뒤에 공기의 비대칭성을 그 스티프니스 영향을 줄이려면 그 스피커 자체의 서스펜션을 강하게 주면 되겠죠. 그럼 뒤에 영향을 적게 탈 거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됐는데 스피니스를 올려주면 F0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저주파수가 안 나오니까 누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스피커 좀 해본 사람이라 그러면 알지. 딱딱하게 설계해주면 다 되지. 그래서 진동판 크기 감소라는 것들은 어쨌든 그 공기가 들어나가고 하는 양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진동판 크기가 작으면 영향이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감소시키면 되는 거고, 이 공기 체적이 뒤에 있는 박스가 커지면 그 아까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F0 이하에서 생기는 서스펜션의 비대칭성, 서스펜션뿐만이 아니고 서라운드 스파이더뿐만이 아니고 공기가 갖고 있는 스티프니스까지도 지금 다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기까지 나중에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걸 본다고 하면 유니상에서 측정하는 제품도 있고 박스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박스인데 포트가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또 바뀌잖아요. 그 조건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네,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거기서 대칭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각각만 봐가지고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그 이제 비대칭 요소가 될 수 있는 비선형 파라메타인 구동색이 뭐 폴스 팩터라고도 그러고, 이 이름은 제가 정한 거니까 이해에 대해서 너무 뭐 아니다 싶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뭐 사실 이거 몰라. 그냥 폴스 팩터. 너무 영어로 많이 쓰면 잘난 척 하는 것 같잖아. 영어로 발음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그냥 한글로 기본적으로 썼어요. 구동색이라는 건 이제 BL이죠. BL. 저 B하고 L인데 B는 직류자속이라고 그랬고 L은 교류자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 곱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로렌츠 폴스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전류 방향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힘이 받게 돼요. 근데 그 힘은 요 직류자속, 이게 직류자속이겠죠. 이렇게 이 직류자속 내에 요거 코일이 얼마만큼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렇게 쓸 때는 예를 들면 여기 5개 갖다 힘을 받지만 이렇게 나가버리면 한 개만 힘 받겠죠. 이렇게 나가도 한 개만 힘 받고 그럼 힘이 쑥 빠져지게 돼요. 그러면 이거 BL 우리가 LPM 구해보면 BL이 상수로 나왔잖아요. BL이 뭐 1.2다 뭐 0.7다 상수로 나왔는데 이거는 1.7 이거 여기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LPM이라고 선형 파라미터라고. 그럼 이렇게 나가버리면 작아져 버리니까 이게 상수가 아니고 변수로 바뀌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변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원으로 생긴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마이너키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코일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일로 만들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직선일 때는 없는 인덕턴스가 막 생기지가 않나. 돌돌돌 말아 놓으니까 있잖아요. 신호가 전류가 빨리 바뀔 때 막 저항을 크게 줘가지고 자기적인 저항을 크게 줘가지고 전류 흐름을 갖다가 막 이렇게 방해하는 것 되죠. 그래서 저항이 커져버리고 임피던스가 커져버리는 이런 영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골 때리는 것들 나중에 얘가 전자석이 개념이 쪽으로 돼가지고 해서 힘을 발생시켜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자기 저항력이라 그래가지고 리덕턴스 폴스가 만들어져요. 전자석에서 있잖아요. 솔레노이드를 감아놓으면 이거 전류 방향함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나중에 구동력을 일으킨다니까. 우리가 아는 힘이면 F는 BIL 그래가지고 로렌츠 폴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렌츠 폴스 같으면 B하고 L에다가 I가 곱해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B가 없다 그러면 힘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착자가 안 됐다 그러면 스피커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B가 없어지는 거예요. 착자가 안 되면 B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착자 안 된 스피커 혹시 회사에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 착자가 안 돼도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셨어요? 소리 나죠? 그게 왜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원리에서 소리가 날까 이게? 저도 이제 갖고 있어요. 여기 착자 안 된 거. 그냥 오실로스코프나 펑션 제네레이터 해가지고 들어보면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는 아니에요. 작은 소리지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BLI, F는 BLI인데 B가 빵인데 어떻게 이게 F가 전류 막 흘려준다고 해도 이거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얘가 전자석으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놀라운 또 그 자기 저항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릴럭턴스 폴스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거는 로렌츠 폴스가 아니고 버추얼 폴스라 그래가지고 페러데이 폴스라고도 그러고, 끌어당기는 힘만 의해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쨌든 이 코일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개떡 같은 일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들은 L이 커지니까 힘은 커진 거죠. 그렇죠? 힘이. 그걸로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코일로 감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스피커가 이렇게 코일로 감긴 것만 있겠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임피던스 커브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나오는 스피커도 있어요. 평판 자석 스피커를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렇게 말아준 게 아니고 이렇게 펼쳐준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좋냐? 음은 깨끗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국 얘가 변환 효율이잖아요. 효율이 너무 나빠. 그래서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인데 그 감도가 너무 낮아. 그 헤드폰에 보면 오디지라는 헤드폰 혹시 아십니까? 오디지? 400만 원짜리 만한 거 있는데 그게 평판 자석 스피커거든요. 소리 정말 좋아요. 1Hz부터 소리가 나와. 20kg 이상까지. 근데 감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전용 앰프가 있어야 돼. 근데 감도가 낮아야죠. 그러니까 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음을 해가지고 감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코일이라는 게 들어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는 진짜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알고 그걸 다 보상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걸 잘 쓰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힘이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코일이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바뀌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은. 그러면 변환상수 항상 고정값이 되게 좋을 텐데 이게 뭐 얘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그 앰프 볼륨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로 생기냐고 하면 그 진폭 변조 형식으로 나와요. 진폭 변조가 돼버리면 소리가 카르르 이런 소리가 나요. 커졌다 작았다 이게 굉장히 빨리 된다 그러면 아가 아니고 카르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러프하게 소리가 바뀌어요. 저번 주 내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가수가 목소리가 호로록 하는 게 있었죠. 목소리가. 그게 바로 구동부 왜곡이에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보고 이게 이렇게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직류자석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으면 영인 유점에서는 이렇게
생기다가 마이너스 2mm, 마이너스 4mm 한쪽으로 쭉 들어가면 여기서 들어가면 계속 작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안쪽으로 앞에 쪽으로 나오면 또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그 BL이 여기서는 거의 한 3뉴턴 퍼 암페어였는데 예를 들면 이게 한 4mm로 바뀌니까 한 0.7 뉴턴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TS 파라메터 있잖아요. 거기서 잴 때는 이것만 본 거예요, 이것만. 여기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면 한 0.1mm? 내에서 왔다 갔다 플러스. 이 정도 움직일 때는 그렇게 나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변이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힘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힘 자체가. BLI라는 거, 결합상수가 앰프를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원인은 그 마그네틱 필드, 그 다음에 보이스 코일의 위치에, 그다음에 보이스 코일의 높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게 한 개였다, 한 개. 그러면 이만큼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개는 똑같죠? 이게 벗어나버리면 0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지만 요 사이만 한 개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한 칸 1mm 했다 그러면 플러스 2mm, 마이너스 2mm 움직일 때는 동일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안 바뀌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갈 거라, 그렇죠? 이제 쑥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안에서는 굉장히 선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면 이 보이스 코일 길이가 한 이만큼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 5개는 항상 꽉 차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오버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같게 해주는 거지. 같게. 지금처럼 요 높이하고 요 코일 턴수가 높이 있잖아. 이게 같아 버리면 조금만 나가도 어떻게 될 거야?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것도 이커링이라 그래요. 얘하고 거의 같이 나가는 거. 이거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평야가 많이 없는 거예요. 고원지대가 없고 좀 비탄 이렇게 그 산꼭대기처럼 나오는 거지.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게 자석을 설계를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인데요. 자석을 설계하면 과연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DC, 그러니까 자석 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이렇게 수직으로만 나오는 것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쪽은 공기 중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막 새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나와,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저항이 적은 쪽으로 자석이 형성될 거라 그러잖아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나가기 쉽다고. 그리고 여기는 좀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있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튀어나온 게 없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일어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비대칭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것 같다. 프린지라고 그래요, 프린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겠죠? 앞으로 가면 좀 빨리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요렇게 이쪽은 요렇게 가는 거죠. 비대칭이 되죠. 그래서 이거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자개 설계하는 FEA를 통해서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 자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게 그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 프린지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적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설계가 잘한 거예요. 아까 스티프니스랑 비슷한 거야. 이거는 좀 대칭적이잖아요. 설계 잘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여기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보이스 코일의 위치겠죠, 위치. 이게 아까 오버흥이냐, 언더흥이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한 거예요. 보이스 코일 위치인데, 이게 여기 딱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이쯤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낮겠죠? 근데 처음에 0의 위치에서는 이 2개밖에 없다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총 5개가 됐다가 이렇게 나가면 줄어들겠죠. 이거는 뭐냐고 하면 앞으로 0일 때는 작았다가 한 2mm쯤 가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코일이 아래로 쳐져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럼 올려주면 되겠죠. 이 피크점이 플러스에 있는 경우는 현재 보이스 코일이 밑에 쪽으로 쳐져 있는 경우에. 그쵸? 쳐져 있으니까 2mm로 가니까 최대가 됐다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요 그래프 보고. 그래서 구동체기는
선형 모델링에서 이제 상수가 아니고 보이스 코일 위의 변이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자기 갭 내에서 보이스 코일이 벗어날 경우에 구동세기가 감소한다.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 구동세기 감소가 발생된다. 비대칭적인 변이는 코일 안정 위치 오프셋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비대칭적인 자장에서 발생된다. 이게 아까 프린지 같은 거 있죠. 비대칭적으로 생기는 거나. 이거는 보이스 코일이 센터에 안 있는 경우 발생된다. 보이스 코일 오프셋에 의해서 자장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프린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프린지가 있어가지고 자장 자체가 비대칭적일 때 할 때는 이 센터 위치를 조금 이동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오게끔 그 아까 뭐 서라운드를 스파이더로 보상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근본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고. 동훈 씨 이거 테이프 좀 갖고 왜 계속 빠져요? 스카치 테이프. 그 다음에 최적 보이스 코일 이동점이 구동세기의 최대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맥시멈 지점이 이게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이 맥시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설계에 따라서 뭐 프린지가 생긴다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하나도 형성되지 않을 때, 그쵸? 안 됐을 때, 그때가 BL이 맥시멈이 돼야 되는 건데, 센터 위치에 딱 안 있으면, 그 당시에 좀 줄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보이스 코일 위치 이동이 작은 변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큰 변이에서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무식하게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여기가 최대니까 이만큼 이동해주면 되겠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변이가 이렇게 작은 구원 움직일 때가 크게 움직일 때 있다가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구원 움직일 때는 이 최대점을 가리키잖아요. 크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크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여기서까지의 센터 지점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작은 거에서는 여기잖아요. 센터가. 그렇죠? 크게 돼버리면 여기가 센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맞춰버리면 오히려 더 나빠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스윙의 폭을 얼마만큼 가져갔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있잖아요. 막 옮기면 안 돼요. 요 꼭지만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게 다 나와요.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메트리 레인지라고 이런 걸 보여주는 창이 있어요. 그걸 보면 얘가 바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BL이 대칭인지 아닌 건지를 하나의 그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XC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메트리인 걸 또 어떤 값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몇 퍼센트 이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값도 있잖아요. 보이스 코일이 센터에 있는지 없는지도 있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치우치는 데 대해서도 아까 그 QC 하면서는 그 뭐 거의 뭐 0.1초, 0.5초 내로 다 나와요. 아까 스티브니스도 바로 나왔죠. 모델링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BL이 있잖아요. BL이 그 비대칭적으로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그러면 스피커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바이프케이션이 생겨요. 아까 비디오 본 거 있죠? 비디오 본 거 아니다. 이 불안정하다라는 말은 한쪽으로 막 크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바이프케이션은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비디오. 한쪽으로 퉁 치면 이쪽에서 막 놀고 있다가 정지하면 또 센터에서 왔다가 또 한쪽으로 툭 치면 이쪽에서 확 놀고 있는 거 있잖아요. 0으로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바이프케이션인데 이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과도한 2차 고조파하고 상호 변조 왜곡이 생긴다. 2차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XC임이라는 걸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구동색의 비대칭을 측정하는 단수인자로서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그래프 말고 숫자로서만 그냥 빨리 보고 이게 대한 품질을 평가해야 되는 부분 그런 데서 쓰려고 이제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이 같은 지점이 있잖아요. 요 어떤 뭐 얘가 뭐냐고 하면 변이가 이렇게 조금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 변이 움직일 때 여기 사이 여기 올려보면 이 사이에 중간값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는 개념인데 이게 작게 움직일 때는 있잖아요. 작게 움직일 때는 이게 이쯤이 이제 이게
이쪽이 이제 그 센터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크게 움직이잖아요. 크게 움직이면 점점 어디로 오냐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 지점이. 대칭 지점이라는 말은 요 두 개의 이 BL 값이 같은 지점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을 거잖아요. 이 두 개. 이 두 개 같은 지점을 선을 그어가지고 이거 중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구우면 또 중점이 뭐 또 여기 생기겠죠. 점점 이렇게 올려봐요. 계속 올려가면 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중점의 위치가 어느 한 값으로 딱 고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중점의 위치가 계속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선을 잇고 계속 이렇게 선을 계속 이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봤을 때 그 중점의 위치, 같은 거리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계속 이 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얼마인지, 예를 들면 1이다. 1 지점으로 고정이 되면 되는데 이게 변이가 작을 때는 이게 3으로 가 있다가 뭐 이렇게 계속 0으로 가까워지는 거긴 하지만 이게 값이 바뀌죠.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보스골 위치를 내가 어디로 이동시켜야 되냐는 거면 1로 맞추기도 그렇고 2로 맞추기도 그렇고 3로 맞추기도 그렇죠. 크게 들을 수도 있고 시그널이 크게 들어올 수도 있고 작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로 맞춰야 되냐 이렇게 되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이거는 뭐가 문제냐고 하면 자장 자체가 비대칭성인 거예요. 프린지가 막 비대칭적으로 생긴 거는 내가 이동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쉽게 고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다는. 이거는 고쳐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회로를 갖다가 해서 그 자기 FM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FA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칭적으로 나오게끔. 프린지가 왜 밑으로 안 생겨. 이런 것들은 쇼팅링을 이용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 구동세기에서도 이렇게 아까 BL에 대해서 어시메트리 양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 양을 측정해가지고 그 QC에서 요 값이 뭐 예를 들면 뭐 5% 이하이면 무시 가능함 이런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이렇게 QC 할 때 쓰는 어떤 관리 인자로서 쓸 수 있다는 거. 10% 내로 시키자. 그런 내용 만든 거예요. 자기가 단일 인자라는 거 하나 만든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볼 수 없는 환경일 때. 그렇죠. QC 할 때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숫자로 딱 나와가지고 패스 페일이냐 그걸 딱 찍고 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 피크 변인데 뭐 이것도 62458의 IC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 10% 디소션을 일으키는 THD든 IMD든 최대 변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단순하게 그 스티프니스하고 그다음에 구동세기에 82% 줄어드는 거하고 순응도에서 75%로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값이. 이게 얘랑 그 이제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도 대체로 해가지고 Xmax를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리페레스는 이걸로 가지고 그냥 이 값으로 가지고 그 Xmax 값을 대체해줘요. Xmax 값이 그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Xmax가 이게 나중에 음압을 얼마나 이게 결국은 면적하고 높이가 정해져 전체적으로 물을 얼마나 뿜어낼지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최대한으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Xmax일 거잖아요. 높이가 그렇죠. 면적이 SD인 거고 요 방사 면적인 거고 이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얘가 출력이 어디까지 내줄 수 있는지가 한계가 된다고요. 그런 것들 정하는 거 얘로 가지고 그냥 시연을 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되는 것들은 ISO에 나와 있어요. 그 ISO란 IC에 62458에 보면 좀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자기는 이 그래프를 아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동수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아까 5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아까 이퀄형으로 하지 말고 자기 갭 있잖아요. 탑 플레이트 높이보다 더 많이 감아주거나 더 작게 감아주는 거죠. 5번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형 구간이, 평지 구간이 많이 크게 해지는 거죠. 그 평지 내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크게 만들어서 작게 움직이면 무조건 선형적으로 할 수 있어요. BL은.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서 작게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작게 움직이면 변이에 관련된 변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이에 관련된 모든 에러들이 다 없어지죠. 스피커가 크면. 그렇죠? 비열도 선형적으로 될 거고 스티프니스도 작게 움직일 때는 선형적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스피커 만들어서 출력을 작게 해가지고 적당한 출력에 들으면 최고 좋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라든지 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아지면 출력을 크게 주려면 어떻게 될 거? 많이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 움직이는 양이니까 단면적이 작아지면 이게 뭐 아까 진폭이 커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물의 양이 똑같아질 거니까. 많이 움직이면 다 이제 개떡으로 가는 거예요. 뭐 BL도 안 좋은 쪽으로 가고 L도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스티프니스도 안 좋은 쪽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 큰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면 분할 진동이 좀 문제가 되겠지. 설계 잘하면 되겠죠.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구동세기 부분은 보이스 코일을 대칭 위치에 배치시켜주고 그래서 갭 내에서는 자석 밀도가 대칭성을 유지하게끔 이쪽이 프린지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이크로 뭐 슬림 이런 것들 그냥 로우 퀄리티 제품들은 보면 그냥 무작배기로 만드네. 별로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 마이크로 쪽은 좀 괜찮죠. 마이크로 쪽은 1kg 이상만 나오잖아요. 그쵸? 1kg 이상 나오기 때문에 변이 자체가 작아. 또 1W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맥스 해봤자. 실제로 1W가 아니고 0.64W 정도밖에 RMS가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X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적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TV 스피커는 이제 많이 F0가 200Hz 막 150Hz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가 때문에 막 그냥 짝대기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TV 스피커 소리 환상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들으면. 크게 했는데도 안 올라가. 볼륨은 계속 앰프에서는 계속 출력을 크게 내줬는데 소리는 안 올라가. 이상 찌르는 소리 나고. 이 스피커가 이제 개떡 같아서 그래요. 마이크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게 저음이 안 나오니까 1kHz 이상만 나오니까 그것만 나오니까 변이가 작으니까 소리가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나오는 거고 저음을 내주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전부 다 X에 대해서 문제죠. 변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변이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비선행적으로 가버린 거라고. 변이라는 것들은 진폭 아닙니까? 진폭. 저주파로 가서 진폭이 크고 출력이 클수록 진폭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아까 이게 이 갭하고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컬럼. 이거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설계하면 감도가 제일 좋아. 감도. 왜? 코일을 많이 달면 좋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럼 두께가 안 줄어들겠죠. 코일을 많이 달면. 뭐 커졌다 그러면 조금만 내려도 탕 칠 거니까 여기 그렇죠. 진폭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작게 하면 되겠네. 한 개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감도가 너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많이 달면 또 그 구동부 질량이 증가돼요. 질량이 증가되면 감도가 또 떨어져 버려요. 감도 높여야 되잖아요. 포트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크령이 최고 좋은데 이크령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음질이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많이 설계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같은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작게 틀 때 있잖아요. 뭐 그냥 대출력 안 보고 있잖아요. 작게만 본다고 하면 감도는 최고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음질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그 대출력 안 보고 소출력에서만 조금 음질도 본다고 하면 얘를 한 1.2, 3배 정도 있잖아요. 아니면 1.5배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감도는 쑥 올라가죠. 이제 이게 길게 주니까 이렇게 고원지대가 많아졌죠. 이게 다, 여기서는 다 선형 지역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이거 실제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뭐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이제 근데 정말 이제 그 안정화되고 좋은 회사들 제품은 진짜 좋게 나오죠. 이제 나쁜 회사 제품들은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쪽에 가 있죠. 맥스 지점이
예를 들면 이게 2.5m 한 1mm 정도쯤 예를 들면 가 있다고 보면 여기 1mm 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이스 코일 아래에 쳐져 있는 거예요. 1mm로. 근데 그래도 그게 대칭적이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봐도 얘하고 얘가 기울기가 대칭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거만 잘 옮기기만 하면 돼요. 이건 아까 뭐 요렇게 됐을 때 중점, 중점 다 해봐도 하나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막 요렇게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예, 직선으로만 내려오면 이거는 그냥 집에서 그냥 자로 가지고 줄 거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 사이에 중점, 이거 사이에 중점 계속 그어보세요. 직선으로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동만 시켜주면 돼요. 1mm. 뭐 아래 쳐져 있으니까 아래쪽 위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쭉 퍼져버리죠. 대칭적, 이거 전혀 안 대칭적이죠, 기울기가. 이거는 자기 회로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프린지가 막 이상하게 생겨요. 보이스 코일을 너무 또 넓게 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보이스 코일 좀 높이를 낮춰주고, 자기 회로를 갖다가 대칭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게끔 좀 이렇게 나오면 대칭적으로. 이해가시죠? 이거는 그어보세요. 요렇게 그어보고, 뭐, 요렇게 그어보고, 이렇게 보고 나면 뭐, 이 센터 지점이 안 맞아. 이제, 슬림 스피커 있잖아요. 슬림 스피커는 자기 구조가 대칭적으로 나오기 자체가 어려워. 좀 커지면 괜찮은데, 슬림 스피커 대비면 내가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은 어때? 자기장이 저건 쪽으로 가려고 할 거잖아요. 아래쪽 보면 처음부터 세거든요, 이렇게. 폭도, 갭도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센 거야. 위는 약하고. 위는 허당이잖아요, 공기니까. 예. 쇠하고 공기하고 투자율이 1000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1000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럼 내가 1000배 정도 가기 쉬운 거 이쪽으로. 이거는 1000차선이고 이거는 1차선인데 다 차가 일로 가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전기 관점이 아니고 자석 관점이에요, 자석 관점. 그렇죠? 자기 회로니까. 그러니까 자기 회로 설계하는 게 좀 더 어려워. 전기는 코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코일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3차원 공간 다 퍼지기 때문에 그 자기 설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 특히 작아졌을 때는. 이게 막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전자석 스피커가 무빙코일 스피커보다 설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무빙코일은 코일에 들어가는 전류를 갖다가 제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석은 둘 사이에 이제 서로 인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설계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까다롭지. 그래서 그 플런저 이렇게 설계하시는 뭐 리니어 모터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 회로하는 설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툴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다뤄요. 일반적으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터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1이라면 그 사람들은 한 10 정도 돼요. 왜냐? 지금 모터 같은 거 굉장히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에어컨, 청소기, 요즘 제습기부터 해가지고. 우리보다 돈이 되거든, 돈이. 그러니까, 그네들 굉장히 이거 많이 쓰더라고. 아는 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나요. 그래서 많이 배우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뽑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몰라요. 직류만 지급하다가 교류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잘.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 리니어 모터 쪽은 그래도 왕복 운동이니까 그래도 교류 쪽을 하는데 그 외 솔레노이드 설계한 사람들은 한쪽으로 가는 것밖에 설계를 안 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몰라요. 인덕턴스 이런 거 개념에 하나도 모르고. 기계쟁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게 있잖아요. 딱 봐서 이게 중에 대칭적이고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이동만 해주면 돼요. 되게 쉬워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둘 사이에 중점이 있잖아요. 요 지점, 이 지점이 어딘지 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IC 62458 어쩌고저쩌고 거기서 이렇게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정의되어 있는 거야. 이미 측정 방법도 다 나와 있고 스탠다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쪽이 되고 넓을 때는 여기가 돼버리고 하니까 이거 어디로 맞춰야 되냐는 거지.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왔다 그러면 쫙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mm 옮기자 이게 딱 되는데 변이가 그러니까 출력이 낮을 때는 뭐 일로 맞춰야 되고 출력이 높을 때는 여기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어디 맞을지 모르는 이런 일이 생기는 비대칭적으로 나오는 일이 생기는. 그래서 딱 요 와가지고 얘 이제 제일 무식하네. 피크점이 여기네. 이만큼 옮기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 다시 한번 옮겨가지고 그려보세요. 이게 그렇게 나오나? 안 나와. 무조건 피크점만 보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들이 주는 게 이게 5% 이나 에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회색 그래프로 줘요. 이게 바로 시메트리 레인지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이 그래프 처음에는 보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변이가 작잖아요. 그쵸? 변이가 작고 이게 레스트 포인트 이게 그냥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이게 위치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있잖아요. 2mm까지 있잖아요. 2mm까지는 대칭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러가 5%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이거는 2mm 내에서만 움직이는 정도다. 그러면 이거 고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2mm보다 더 크게 움직이잖아요. 3mm도 움직이고 4mm도 움직이고 5mm도 움직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수렴이 되냐면 이쪽으로 수렴이 되겠죠.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그렇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정도 움직여주면 돼요. 근데 내가 움직이는 그게 여기서 요 밑으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 5% 이하의 에러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비대칭성이. 그러니까 이걸 보여줘, 이거를. 이것도 내가 좀 크게 움직인다고 하면 움직여주면 돼, 이거. 이거 이렇게 가게끔.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근데 굳이 내가 이거 이내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렇게 이게 고원지대가 넓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아까 이렇게 하면 좁잖아요. 이코랑처럼 좁으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넓게 안 나와요. 조금만 가도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코랑처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쑥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얘가 뭐 거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대칭점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2mm 움직일 때는 아무 지금 조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mm까지 뭐 지금 폭이 2mm일 때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그 위 같은 경우에는 이 값으로 수렴을 하죠. 이 값으로. 그럼 이게 뭐 예를 들면 2점이다. 그러면 2점에다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을 그 보이스 코일 이동만으로도 보상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좋은 그래프일 때는. 이것도 쉽죠. 그렇죠? 이것도 1mm까지는 1mm란다. 한 1.2mm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더 높을 때 같은 게 이렇게 직선으로 쫙 가도 이렇게 그렇죠. 직선으로 가면 0.6mm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0.6mm. 쉽죠. 이것도 이제 거의 이것도 한 2.1mm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 위도 한 1mm 정도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까 이상하게 자장 자체가 비대칭적으로 바뀌는 거 있죠. 이거는 계속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이것도 뭐 한 6mm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서는 이게 중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를 하기를 여기를 맞춰놓으면 이쪽에서 이 정도 돼서는 또 비대칭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코일 이동이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자장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일이 문제가 아니고 DC 필드 자체가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그래서 좀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나오고 좀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이런 그 보이스 코일이 이렇게 아까 뭐 BL이 비대칭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아까 공진 주파수의 2배 주파수 정도, 1.5에서 2배 정도 되는 주파수에서 심각한 변이 오프셋 발생했어요. 아까 보니까 100Hz 부근에서 막 앞으로 조금 뒤로 확 많이 왔죠. 그게 보이스 코일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공진 주파수 이상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는 BL이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
668수 이하에서는 전부 다 스티프니스로 이렇게 스티프니스 컨트롤러 바뀌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상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하는 걸로.